내가 사람을 죽였잖아. 여자의 고함이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우리 엄마 당신 손에 돌아가셨잖아. 약 잘못 줘서 쇼크사 시켰으면서 또 사람 살렸다고 설쳐?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살인자가. 여자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그런 거래. 병원에서 쫓겨났다며? 무섭다 진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투명 봉투와 사라진 의무 기록과 남편의 죽음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5초가 모든 걸 바꾼 이야기입니다. 화장로 앞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재벌 병원의 비리가 무너지기까지 숨겨진 진실 이야기들을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박영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로 62이 됐죠.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백 장례식장에서 일한 지는 2년째입니다. 미화 담당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것저것 다 합니다. 빈소 청소는 물론이고 조문객들 안내도 하고 가끔은 운구 차량 동승도 하죠. 제 손이 닿는 곳마다 깨끗해지고 정돈되는 걸 보면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30년 전엔 간호조무사였다는 걸요. 수영구에 있던 중형병원에서 낮에는 외래 환자들 혈압 재고 링거 갈아주고 밤에는 입원실 순회하며 환자들 손 잡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흰 가운이 자랑스러웠죠. 환자들이 영자 씨 덕분에 살았어요 하며 퇴원할 때면 제 가슴 속에 뭔가 따뜻한 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청소 아줌마로 남았죠. 비가 내리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습한 공기가 코끝을 파고들고 복도 한쪽에선 국화향이 섞인 향 냄새가 흘러나왔죠. 저는 1층 화장로 입구 쪽 복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박 여사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김 과장이 손짓했습니다. 장례 진행 담당인 그는 늘 바빴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항구의 관이 화장로 앞 대기실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관 위에 놓인 영정 사진 속 젊은 남자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35쯤 돼 보였습니다. 이분 화장 전에 관 주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주변에 떨어진 조화 꽃잎들을 주워 담으며 무심코 관 위 유리창 틈새를 봤죠. 그때였습니다. 관 안쪽으로 보이는 손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톱 밑이 너무 분홍색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병동에서 매일 보던 그 색깔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의 손톱색이었습니다. 청백색이 아니라 혈액이 흐르는 사람 특유의 그 분홍빛이었죠. 저는 얼어붙은 채 관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흉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 과장과 장의사 2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가리켰습니다. 이분 아직 숨이 있어요. 김 과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장의사 한 명은 대놓고 피식 웃었죠. 박 여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사망 확인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제발 5초만 확인해 주세요. 손톱색 좀 보세요. 그리고 가슴이. 청소하시는 분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뒤쪽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고급 상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옆엔 나이든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유족인 듯 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어제 이미. 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짙었습니다. 불안 혹은 초조함 같은 것이었죠. 제발이요. 저 30년 전에 간호조무사였어요. 사람 손톱 색깔, 호흡, 그런 거 매일 봤다고요. 제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끌어냈고 관은 그대로 화장로 입구 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김 과장이 제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제 어깨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말했죠. 과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로 저분. 됐어요. 이미 사망 진단서 나온 분이에요. 어제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구두 소리가 다가왔죠. 똑똑똑. 날카롭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쯤 돼 보였죠. 검은색 상복 위에 걸친 캐시미어 코트가 고급스러웠습니다. 손목의 시계도 명품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엔 슬픔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선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정미령입니다. 고인의 배우자이고요. 한백병원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명함을 꺼내 김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김 과장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죠. 아, 예. 송구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 정도가 아니네요. 정미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이상한 조합의 냄새였습니다. 지금 장례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사망 진단서예요. 한백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 직접 작성한 거고요. 어제 오후 3시 40분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 담당 직원이 의학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따끔거렸죠. 저는 옛날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요? 정미령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뒤쪽에서 구경하던 장례식장 직원 몇 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분이, 그것도 30년 전 경력을 들먹이며 우리 남편 화장을 맡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과 그녀 얼굴 사이가 30cm도 안 됐죠. 그녀의 눈동자는 검고 차가웠습니다. 입 다무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하던 일이나 하세요. 안 그러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각오하시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딱 5초만요. 경동맥만 한번 짚어보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정미령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미령아, 뭐 하는 거야? 나이 든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60 후반쯤 돼 보였죠.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 위험 있었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사람처럼 보였죠. 아버님, 이 사람이 지금 들었어. 다 들었어. 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동맥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예. 그냥 5초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한참을 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김 과장? 예, 이사장님. 관 다시 가져와. 예. 김 과장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미령이 아버지 팔을 잡았죠.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닥쳐. 한경호 이사장의 고함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미령이 입을 다물었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확인할 거야. 끝까지 확인하고 보낼 거라고. 김 과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화장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관이 다시 복도로 나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 옆에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손톱은 여전히 희미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가락을 목에 가져갔습니다. 경동맥이 있는 자리를 천천히 눌렀죠. 그리고 느꼈습니다.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하지만 분명한 박동을. 여기 뛰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경호 이사장이 비틀거리며 관 옆으로 다가왔죠. 그의 손이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윤아.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장례식장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속을 뚫고 응급구조사들이 달려나왔죠. 들것 위에 한도윤이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덮었고 모니터 화면엔 불규칙한 심전도 그래프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차 뒤를 따라 병원으로 가는 승합차에 탔습니다. 한경호 이사장과 정미령도 같은 차에 탔죠.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경호 이사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 쪽을 보지도 않은 채였죠.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정미령이 핸드백을 열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백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도윤을 둘러쌌고 각종 의료 장비가 급하게 옮겨졌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체온 28도, 섬액 상태입니다. 혈압 80에 50이고요. 젊은 의사가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가온 담요를 펼쳤고 링거 라인이 연결됐죠.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폐기능 회복 중입니다. 자발 호흡 조짐 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한경호 이사장이 벽에 기대 주저앉았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났습니다. 정미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힘드셨죠? 아니요.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괜찮습니다. 정미령이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놨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감사 표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오늘 일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남편이 살았으니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미령이 제 손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죠. 그런데요, 박 여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은 착각이었던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미령이 낮게 속삭였죠. 사실 남편은 원래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맥박이 느려지는 거죠. 그걸 여사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사망 판정은 정확했고 단지 타이밍이 애매했던 거죠. 그게 무슨 조용히 넘어가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그녀가 봉투를 살짝 눌렀습니다. 돈 냄새가 났죠. 새 지폐 특유의 종이 냄새였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정미령의 얼굴이 굳었죠. 박 여사님,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일이 언론에 나가면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 판정 실수라는 기사가 나면 우리 병원은 끝이에요. 그럼 여사님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경우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회복 가능성이 있대요. 정말 기적이래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죠.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에요. 아닙니다. 전 당연한 일을. 아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진짜 죽었어요. 한경우 이사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걸어왔습니다. 정미령이 그들과 무언가 얘기하더니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경우 이사장이 고개를 돌렸죠. 법무팀이네. 미령이가 왜 부른 거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장 남자 1명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죠. 한백병원 법무실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확인이요? 절차상 하자를 검토 중입니다. 사망 판정 번복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복잡한 문제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눈부셨죠. 정미령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도윤이 보였죠. 모니터의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여긴 돌아올 길이 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김 과장이 저를 피해 고개를 돌렸죠. 미화팀 후배 언니들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대요. 요양병원에서
뭐가요? 환자 하나 죽었잖아요. 그때도 박 여사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제가 돌아봤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커피 잔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실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죠. 실장이 책상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실장이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죠. 한백병원 측에서 공문이 왔어요. 어제 일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 중이래요. 손해배상이요? 화장 절차 중단으로 인한 시설 사용료, 인력 재배치 비용, 그리고 명예훼손 가능성까지요.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 재떨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죠. 솔직히 말할게요. 여사님 때문에 우리 식장 이미지가 타격 입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그래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득이 됐어요? 병원은 우리 식장을 고소 검토 중이고 다른 장내 업체들도 수군거려요. 의료 분쟁에 휘말린 식장이라고요.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더니 담배를 비볐죠. 당분간 쉬세요. 유급휴가 형식으로 할 테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거죠. 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사물함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여벌 옷가지 몇 개와 도시락통이 전부였죠.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자 씨.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영자 맞죠? 네, 그런데요. 10년 전 기억나요? 수영구 실버요 양병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 엄마 기억나요? 김순덕. 당신 손에 돌아가신 분이요. 여자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 그녀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때 뭐? 할 말 있어? 약 잘못 줘서 우리 엄마 쇼크사 시켰잖아. 경찰 조사받고 병원에서 쫓겨났잖아. 오해예요. 저는 약을 안 줬어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거짓말.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그런 주제에 또 사람 살렸다고 설쳐? 웃기지 마. 여자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죠. 등이 시큰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침을 뱉고 갔습니다. 복도 바닥에 젖은 자국이 남았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무거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췄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죠.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박영자 여사님이시죠? 한백병원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환자 한도윤 씨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손가락 움직임이 확인됐고요. 자발 호흡도 안정됐어요. 정말요? 네. 의료진이 놀라고 있어요. 기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뭔가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죠.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수영구 실버의 양병원 야간 당직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2시 복도를 걷던 제 발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302호실 김순덕 할머니의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갔죠. 할머니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산소 라인에서 쉬타는 소리가 났죠.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저는 즉시 산소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낡은 연결 고무가 갈라져 있었어요. 비품실로 뛰어가 새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교체했죠. 의사 선생님 호출했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할머니의 산소 포화도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75에서 81로 다시 89로 올랐죠. 당직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응급 처치가 이어졌고 할머니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영자 씨, 어제 야간 당직 중에 무슨 일 있었죠? 네, 302호 할머니 산소 라인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어요. 기록은요? 당직 일지에 다 썼는데요. 감사팀장이 의무기록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페이지가 없었죠. 깨끗하게 찢어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썼어요. 새벽 2시 10분, 산소 라인 교체, 의사 호출, 환자 안전까지 다 기록했다고요. 증거가 없네요. 그럼 당신이 임의로 의료행위를 한 거예요. 간호조무사 권한 밖의 일이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감사팀은 산소 공급 장비 납품 비리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불량 부품이 여러 차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소문이 돌았죠. 제 남편이 그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시설관리 담당이었습니다. 납품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부품 교체 주기와 실제 사용 기록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량품을 납품하고 정상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이야. 재단 쪽 사람이 연루된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한 지 사흘 후였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 차를 들이받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남편이 들고 다니던 투명 서류 봉투가 사라졌다는 걸요. 그 안에 납품 비리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났고 남편 장례를 치르고 빚만 남았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장례식장 청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백병원 법무팀에서 온 남자, 그의 얼굴이 낯익었던 이유를요. 10년 전 그날 밤 병동 복도 끝에서 투명 봉투를 들고 사라지던 그림자. 그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정미령의 남동생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백 메디칼 납품, 정모 이사 승인, 2015년 3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백 메디칼, 한백병원, 한백재단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죠. 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한도윤을 위해서요. 사흘 후 한경호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중환자실 앞 상담실에 도착하니 한경호 이사장과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쪽은 병원 전산실 김 팀장님입니다. 김 팀장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 목록이 떠올랐죠. 환자 한도윤 씨 휴대폰에서 복원한 겁니다. 삭제된 지 한 달 된 메모인데요. 화면을 확대하자 글자가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어요. 재단 기부금 장부 이상함. 3개 페이퍼 컴퍼니로 월 2천만 원씩 빠져나감. 월요일 오전 10시 부산일보 김 기자 만나기로 함. 한경호 이사장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도윤이가 이런 걸 알고 있었어. 더 있습니다. 김 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7살쯤 돼 보였죠. 이 아이는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경호 이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녀예요. 내 손녀. 도윤이가 결혼 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죠.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령이가 숨겼어요. 결혼할 때 조건이었대요. 그 아이 존재를 지우는 게요. 법적으로 인지도 안 했고 양육비도 비공식으로 보냈어요. 한경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윤이는 그 아이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미령이가 막았죠. 상속 문제 때문이었어요. 만약 도윤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배우자인 미령이에게 가게 돼 있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응급실 병실 내부였어요. 타임스탬프는 사건 전날 밤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한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삐삐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미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알람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했죠. 한경호 이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저체온 상태에서 방치한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미령이가 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한 거야. 김 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경찰에 제출해야 할 자료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죽음도, 제가 받았던 누명도, 한도윤의 극단적 선택 소동도 전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실버요 양병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경호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때 재단 감사팀이 개입했었죠. 산소 장비 납품 비리 건으로요. 제 남편이 그 비리를 추적하다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위장됐지만 저는 알아요.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한 거라는 걸요. 한경호 이사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령이 남동생이 당시 법무실에 있었어요. 정재윤이라고요. 지금은 재단 법무이사가 됐죠.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한경호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부산지방경찰청입니까? 신고할 게 있습니다. 상담실 밖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정미령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경호 이사장이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 멈춰 있는 장면이었죠. 알람을 끄는 정미령의 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미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한경호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정미령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계산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한백병원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찰 수사관 3명, 검찰 조사관 2명, 그리고 기자 6명이 자리를 채웠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한경호 이사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들 한도윤을 살린 박영자 여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동시에 재단이 저지른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화장로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의료진도 저도 아무도 그 5초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박영자 여사님만이 진실을 받습니다. 한경호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긴 절이었죠. 아버지로서 그리고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의 고통도 손녀의 존재도 그리고 10년 전 여사님과 여사님 남편께서 겪으신 억울함도요.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고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죠. 검찰 조사관이 일어섰습니다. 현재 정미령 씨와 그 남동생 정재윤 씨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재단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가 서류 묶음을 들어 올렸어요. 피의자 정미령은 남편 한도윤 씨가 재단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알람을 끄고 방치한 정황이 CCTV에 명확히 포착됐고요. 경찰 수사관이 덧붙였습니다. 10년 전 실버 요양병원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박영자 씨 남편이었던 고 박동혁 씨의 교통사고 역시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한경호 이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한백재단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응급 프로토콜을 전면 재정비하고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자 여사님을 재단 환자 안전 고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경호 이사장이 제 앞으로 걸어왔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여사님,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장례식장 직원들 고용도 보장해 주세요. 그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한경우 이사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재단이 책임지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한도윤이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선생님, 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10년 전에도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가 살아난 건 선생님, 남편분께서도 억울함이 풀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죠. 분노로 버틴 세월이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남편도 잃었고 모든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그냥 살리고 싶었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문이 열리고 한경우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어요. 액자 속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서연이 데려올게.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내 딸이고 내 손녀야. 한도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오랜 세월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례식장 김 과장이었어요. 여사님, 복직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백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옷깃이 뻣뻣해서 목이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한경우 이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자 고문께서 제안하신 환자 안전 개선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가 돌았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죠.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